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10편 셋째 형 박상희. 박정희 집안에서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인물이 있다. 박성빈의 사남 박한생이다. 호적에는 그가 1911년 8월 6일에 태어나서 1925년 9월 6일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해는 박정희가 8살 때로 한생은 14살에 죽은 것으로 된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기억에 한생에 대한 것이 남아있을 터인데 한 번도 이 형에 대해서 언급한 자료가 없다. 박정희가의 가족들도 한생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상모동 주변의 노인들을 상대로 취재해보니 거의 일치된 증언이 나왔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한 70대 노인은 익명을 전제로 하여 이렇게 말했다. 언제나 산이고 들이고 쏘다녔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다고 했지.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돌봐줄 수도 없는 시절이라 혼자서 싸돌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집에 들어오고 그랬지 뭐. 박정희와 함께 상모교회를 다녔던 한성도, 김삼수의 증언도 일치하고 있다. 김 목사는 박한생은 나무작대기를 목검 삼아 휘두르고 다니다가 부러지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작대기를 달라고 하곤 했다고 기억한다. 박한생의 사망 시기에 대해서는 호적 기재일시보다 한 3년이 늦은 1928년경이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또 박한생의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박한생의 죽음에 대한 수수께끼 때문에 5.16 이후에는 야당 정치인들에 의해서 박정희 의장의 형이 월북하여 북한에 생존해 있다는 증거도 없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어머니 백남이에게는 한생이 가슴속에 그늘이었을 것이다. 박정희 집안의 빛은 셋째 형 상희였다. 박정희가 구미 보통학교에 다닐 때 상희 형은 20대의 건실한 청년으로서 구미면에서는 하나의 인물로 기반을 잡아나가고 있었다. 박상희는 키가 크고 가슴은 뜨거운 청년이었다. 학력은 비록 보통학교 졸업에 그쳤지만 그는 타고난 수완과 인간적 매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박상희의 처, 조기분의 조카딸 조길수는 박, 조 두 사람이 1929년에 김천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 화동으로 들러리를 섰다. 다른 사람들은 고모부 옆에 서면 왜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물도 훤칠했지만 사람을 위압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고모부는 구미역 뒤에 살고 있었는데 놀러가서 마당에서 사람들의 시비를 가리고 있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고모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건 자네가 잘못했네 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원님 재판이었는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구미시 문화원 부원장 신기도는 당시 구미 일대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기억한다. 최관호, 김상호, 박상희 이 세 사람을 두고 1관호, 2상호, 3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이 모이면 그 기세가 대단하여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곳 사람들 사이에서는 젊은 영웅들이었죠. 구미의 노인들은 지금도 그 집안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박상희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박상희의 성격은 아버지 박성빈과 비슷하여 호담하고 외향적이며 정치적이었다. 어머니를 닮아 내향적이면서도 빈틈이 없고 당돌한 동생 정희와는 대조적이었다. 박정희가 구미 보통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상희형은 구미역으로 나가서 지역 언론인으로 자립하고 있었다. 그는 민족 언론을 기반으로 삼아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 지부와 청년단체를 조직했고 여러 차례 경찰의 구속, 연행, 예비 검석되기도 하면서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이러한 형을 가까이서 보고 자란 소년 박정희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박상희의 행적을 확인시켜주는 최초의 신문기사는 1927년 10월 14일자 조선일보 사면에 실린 신간회 기사일속이란 제하의 5단 기사였다. 맞춤법을 요즘식으로 고쳐 요약해본다. 경북 선산지회 설립대회. 경북 선산군 구미에서 전민족적 단일정당인 신간회 선산지회 설립을 준비한다는 것은 본보에서 이미 보도했다. 설립대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에 개최하려 했으나 엄중한 선산경찰의 간섭으로 정각에 개최하지 못했다. 자동차로 시내에 삐라를 뿌리고 대회 선전을 하려 했으나 삐라만을 뿌렸다. 준비위원 박상희 군이 경찰에 수차 질문을 하고 교섭하였으나
상부의 명이라며 절대 허가치 않으므로 식민지를 타도하자 등의 글이 실린 집회도구는 모두 압수되고 정각보다 늦은 오후 3시 30분에 개회 선언을 했다. 이 기사 아래에 연이어 보도된 내용은 박상희가 소환되었다는 소식을 담고 있다. 경찰서에서 박 씨를 소환. 신간선산지회 설립대회에 선산경찰의 간섭이 심하다 함은 앞서 보도하였거니와 이 대회에 구산구락부에서 충문을 보냈는데 그 충문 중 불온한 문구가 있다고 충문을 압수하고 구산구락부 위원이요 설립대회 준비위원인 박상희 군을 대회일인 지난 11일 오후 1시경 현지 주재소에서 소환하여 서장이 취조실로 데리고 가서 장시간 요령부득의 말을 하고 같은 날 2시 반경에 돌려보냈는데 일반의 비난이 많다더라. 1927년 1월부터 1931년 5월까지 존속한 신간회는 전국에 150여 개 지회를 두었고 회원수는 4만여 명에 이르렀다. 일제치하에서 가장 큰 항일사회운동단체였던 신간회는 1920년대에 조선에서 양대 항일운동 세력이었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협동전선론으로 뭉친 조직이었다. 신간회 창립 때 51명의 간부진 중에서는 조선일보계가 회장 이상재를 필두로 하여 안재홍, 신서구 등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독교계가 조만식 등 7명, 불교계가 한용운 등 1명, 천도교계가 권동진 등 3명, 유림계가 김명동 등 3명, 학계가 조병옥 등 4명, 조선공산당계가 김준현, 홍명희 등 5명, 조선일보는 신간회의 결성을 적극 지원하여 그 대변지 구실을 하였다. 조선일보는 1926년 12월 16일부터 연 4회에 걸쳐 사설을 통해 신간회의 방향을 제시했다. 타협론자들이 조선 자치운동에 동조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민족 해방을 위한 비타협적 투쟁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신간회 준비 모임도 주로 조선일보사에서 열렸다. 조선일보가 신간회 선산지회 박상희의 소환 사건 등 일제의 탄압을 집요하게 보도한 것도 조선일보와 신간회의 깊은 관계를 반영한다. 1927년 11월 14일자 조선일보의 신간회 간부 검거기사에도 박상희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 기사에는 박상희가 신간회 선산지회 조사부 총무로 기재돼 있다. 경북경찰부원이 돌연 신간회원 검거. 내용은 절대 비밀에 묻히어 불안에 쌓인 구미 일대 라는 제하의 대구발 기사를 읽어보자. 경북경찰부 고등과에서는 돌연히 긴장한 중에 최석현 경부보는 형사 3명을 데리고 구미까지 가서 신간회 선산지회 조사부 총무 박상희, 구산구락부원 윤재우, 김정술 3인을 검거한 후에 신간지회 사무실과 3인의 집을 수색한 후에 지난 10일 오후 10시경에 대구로 압송하여 대구서 유치장에다가 유치한 후에 방금 극비리에 취조하는 중인 바 모처로부터 탐문한 바에 의하면 방금 구미에서는 조금만 수상한 사람이 지나가면 즉시 불문곡직하고 검속함으로 인하여 현재 구미 사람들은 매우 공포에 쌓여있는 모양이더라. 청소년기의 박정희에 큰 영향을 끼친 셋째 형 박상희가 기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928년 6월 8일자 동아일보의 사고에서다. 여기서 그는 동아일보 선산지국의 기자로 발령을 받고 있다. 지국의 위치는 경부선 구미역전이라 되어 있다. 그가 24살 때 박정희가 11살로 보통학교 3학년 때다. 박상희는 동아일보 기자가 된 그 해에 또다시 일본 경찰에 끌려간다. 관련 기사는 조선일보 1928년 11월 11일자 오면에 선산신간지회의 간부 4명을 검속한 내용은 절대 비밀이란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경북 선산경찰서에서는 지난 9일에 동아일보 지국 총무 김수호, 기자 박상희, 김종석 3인과 밑당비 병원 의사 안중호 씨를 돌연 검속하였는데 이들 모두는 선산 신간지회 간부더라. 1929년 4월 19일자로 혼인신고된 박상희의 호적을 보면 그는 경북 김천의 양반 가문 한양 조씨 집안의 규슈 조기분을 아내로 맡고 있다. 조기분은 큰딸 박용옥을 낳고 연이어 박계옥, 박화자, 박금자, 박설자 등 딸만 5을 낳은 뒤인 1947년에 유복자인 준홍을 보았다. 조기분의 조카딸 조길수는 대구 신명여고를 다녔던
고모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고모는 대구 신명학교까지 기차로 통학을 했습니다. 기차칸에서 고모부를 만났다나 봅니다. 그 두 사람 사이를 엮어준 사람은 황태성 씨였죠. 신명학교 다니던 고모는 김천 청년회관에 자주 나가면서 야학 선생을 했고 이때 황태성 씨를 알게 됐답니다. 조기분의 큰아버지가 세운 김천 청년회관은 당시 무학자들을 불러 모아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조기분의 집안은 김천에서 제법 재산을 모았다. 부친이 고무신 가게와 포목상을 했고 두루마기와 조끼를 만들어 파는 조끼방도 운영했다. 유지 집안의 딸답게 조기분은 여장부였다. 고모는 신여성이었죠. 사람들 앞에 나서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힘차게 연설을 했어요. 연극도 했고요. 당시 김천을 드나들던 박상희는 전국적 민족운동단체 신간회의 같은 회원으로서 황태성과 교분을 쌓았다. 박상희는 선산의 핵심 활동가였고 황태성은 김천 지역을 맡고 있었다. 다시 조길수의 회고. 황태성 씨는 김천 어모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유한 집안이어서 아들과 딸 모두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황태성은 대구 개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학교는 외국인이 세워 항일 정신을 강조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황태성, 박상희, 임종업, 박희수 같은 분들은 김천경찰서 고등교 형사들로부터 항상 주의를 받았죠. 이때 황태성과 박정희 두 청년을 만난 사람이 있다. 제1거류민단 단장을 지낸 조영주다. 선산이 고향인 그는 1986년에 기자에게 이런 증언을 남겼다. 나는 그때 일본에서 교토대학원에 다니면서 사회주의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학 때 고향에 와서는 친구인 박상희, 황태성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주로 화제가 됐는데 박은 정열적이고 의분심이 강했으며 민족주의적인데 반해서 황은 냉철하고 코스모폴리탄적이었습니다. 황은 골수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박은 그러기에는 너무 가슴이 뜨겁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소장농 출신, 신간회 활동, 사회주의자 친구. 박상희의 의식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들 두 사람이 결혼한 다음 살림을 차린 곳은 구미역 뒤편 각산이란 곳이었다. 버젓한 기와집에 사랑채까지 딸린 건물이었다. 조기부는 상몰이 박정희의 생가에 갔다 와서는 조카딸 조길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시집에 가보니 정지무는 가마니를 걸어둔 것이 전부였고 사과 개짝으로 찬장을 하고 있지 뭐야. 시어머니가 신식 며느리가 왔는데 부엌엔 들어올 필요 없다며 자꾸 방에 들어가라기에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쌀도 없고 간장도 없더라고. 시집이 그렇게 없는 집인 줄 누가 알았겠노. 박정희가 대통령 시절에 쓴 수필 나의 소년 시절에는 이 시절의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학교 3학년 학예 방학 때였다. 상희 형님이 처가인 김천을 가면서 나를 데리고 갔다. 산골에서 자라서 촌뜨기이기 때문에 김천을 구경시켜주겠다는 형님의 선심이었다고 본다. 형님의 처가댁은 김천시 황금정이었다. 하루는 형님과 같이 시내를 걸어가는데 아이스크림 장수가 있어 형님이 그것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었다. 고깔같이 생긴 용기에 아이스크림을 담아주는 것을 조그마한 목재 스푼으로 먹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아이스크림 맛이다. 먹다가 보니 형님은 자꾸만 걸어가고 있었다. 빨리 먹고 형님을 따라가려고 빨리빨리 먹다가 아이스크림 용기가 깨어졌다. 나는 그릇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줄만 알고 있었기에 깜짝 놀라 저기 걸어가고 있는 형님을 형님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형님 이것이 깨졌어요. 물어줘야겠어요. 하고 울상을 하고 당황하고 있으니 아이스크림 주인이 그 그릇도 같이 먹는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하기에 그때서야 아이스크림을 든 채 형님을 쫓아 따라갔다. 그날 저녁에 형님과 형수씨가 촌놈이라고 놀려댔다. 결혼한 뒤 박상희의 언론을 통한 민족운동은 계속된다. 1933년 1월 14일자 조선일보 6면을 보면 박상희가 당시 조선일보 선산지국을 경영하면서 기사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지방실론이란 고정란에 선산지국 박상희란 이름을 내걸고 의료기관 설립을 촉함이란 주장을 싣는다. 우리 선산의 의료기관이라고는 한의가 다소 있으나 신이라고는 선산읍에 조선인의 공의가 하나 개업하고 있을 뿐이다. 그 외에 장천 구미에 한지의가 둘이 있으나 여러가지 설비가 불완전하여 주민의 불만이 불소하다. 그러면 한지의까지 합하면
전군 8만여 민중이 죽어가는 지방에 의료기관이라고는 3개소뿐이니 약 2만 7천 명의 의사 한 사람이 평균이다. 특히 구미로 말하면 경부성이 통한 소문화 도시일 뿐만 아니라 600여 호란 주민이 살고 있는 지방에 50세가 넘은 일본 사람의 한지위가 있는 것도 여러가지 설비 불완전으로 주민의 적지 아니한 불평이 원인이 되어 있다. 위중한 병에 걸리면 안심하고 약 한 첩 사서 먹을 수도 없고 위급할 때는 김천이나 대구로 가지 않으면 구명할 수 없으니 문화가 발달된 금일에 있어서 전 국민의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수치일 뿐 아니라 인도상 중대 문제이라 할 수 있으니 하루바삐 의료기관 증서를 절감하는 바이다. 박정희의 셋째형 박상희와 김천 규슈 조규분의 연을 맺게 해준 황태성은 광복뒤 월북하여 고관을 지내다가 5.16 직후에 김일성에 의해 밀사로 난파됐다. 그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을 만나기 위해 당시 김종필 정보부장의 장모이던 조 여사에게 연락을 취하려다가 체포된다. 그는 결국 친구의 동생에 의하여 사형에 처해지는 운명을 맞게 된다. 이 황태성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았다. 1928년 2월 26일자 조선일보. 황태성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온다. 당시 경북 내 유지들은 사재를 털어 무산 아동을 위한 교육 사업을 해왔는데 경상북도 당국이 그 중에 하나인 금릉군의 금릉학원을 폐쇄 조치한 데에 대해서 황태성은 항변하고 있다. 김천 청년동맹위원 황태성씨. 근본 금릉학원 폐쇄 처단은 경북도 당국의 독단적 처사가 아니고 김천에만 한한 국부적 문제가 아니요 전 조선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면으로 김천 각 사회단체 및 김천 주민과 합력 항쟁하는 동시에 전 조선민중에 호소하여 정당한 해결을 얻고자 합니다. 조기분의 조카딸 조길수는 황태성이 며칠 뒤 경찰서에 끌려가 모진 고문 끝에 초죽음이 되어 실려 나왔다고 기억한다. 박상희, 황태성, 박정희 이 세 사람은 사상대결의 시대에서 서로 꼬이는 인연을 맺게 된다. 박상희가 1928년에 동아일보 선산지국 기자가 되었다가 조선일보로 옮겨 선산지국을 운영하면서 기자 역할도 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 전후부터로 추정된다. 이 기간에 그는 지역 청년회를 조직하고 신간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었다. 언론을 이용한 전형적인 민족운동가였다. 그는 사업 수완도 좋았다. 구미면에서 기와공장을 운영했고 19정보가량의 산판을 사들여 목재를 부산 등지로 내다 팔아 돈도 제법 벌었다. 언론과 이제 사회활동에 두루 능숙한 그는 일본 경찰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성격이 괄괄한 박상희는 그를 미행하던 고등계 순사에게 세숫대야 물을 뒤집어 씌운 적도 있었다. 1929년 11월 3일에 발생한 광주 학생 사건은 신간회 운동의 기회이자 위기였다. 광주 학생운동은 194개 학교, 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전국적인 규모로 번졌다. 일본 경찰들이 일본인 학생들만을 옹호하자 전국에서 150여 지회를 이끌던 신간회는 청년 학생들을 상대로 주요 도시마다 강연회를 열고 여론을 자극하여 제2의 만세운동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을 추진했다. 조병옥을 비롯한 신간회의 중앙 간부진들은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는데 이 계획서를 입수한 일제경찰은 간부진들을 대거 검거한다. 한편 1928년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제6회 코민테른 대회에서 채택된 식민지, 반식민지 제국에 있어서의 혁명운동에 관한 태제 중 조선 문제에 대한 언급에서 코민테른은 신간회의 정당적 조직 행태를 부정하고 협의체적 공동전선으로의 개편을 요구한다. 이 태제에 따라 조선 공산당 계열의 신간회 간부진은 기존의 연합체적 성격을 탈피해 계급투쟁적 조직으로 개변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상 신간회의 파괴를 의미하는 해소운동을 벌인다. 이 해소운동은 분열만 심화시켜 1931년 5월 16일자로 신간회는 해체됨으로써 민족운동 역량에 커다란 손실을 빚게 됐다. 박상희는 박정희가 구미보통학교 6학년에 다닐 때 있었던 이 신간회 해산 이후에도 언론, 민족운동을 계속했다. 대구 영남일보의 김진화가 1978년 10월에 간행한 일제하 대구의 언론연구에도 박상희의 이름이 등장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대구지국 기자를 지낸 이 선장은 신간회 대구지부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신간회가 해산한 뒤에도 대구 청년동맹을 이활, 남만희 등과 함께 재조직하였고 1931년 가을에는 경상북도 내 각 군에서 신문지국을 경영하거나 또는 통신을 맡은 사람들을 망라하여 보도협조망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보도협조망은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서로가 연락을 긴밀하게 가지도록 하여 독립운동가들의 구속사건을 신속히 알림으로써 그 대책을 재빨리 강구하는 데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이 보도협조망은 경산, 안동 등 21개 지역의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선산 지역엔 박상희, 최간호가 들어있다. 일제하 대구의 언론연구에는 박상희가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데도 관여했다고 적혀있다. 박상희는 1934년 유정락 씨가 경영하던 조선중앙일보 대구지국 기자로 취임하여 활동하던 중 1935년 북경에서 입국한 윤명혁 씨와 손을 잡고 조선일보 대구지국의 허병률 씨와 함께 독립운동에 자금을 모금했다. 그는 선산 출신으로 대구에서 장사를 하던 김모 씨에게서 3,000원의 자금을 얻어 윤 씨에게 제공한 일이 있다. 이 사실은 이선장 씨의 증언이다. 1992년에 작고한 박상희의 부인 조기분이 생전에 조카딸 조길수에게 남긴 이야기는 구체적이다. 조기분은 남편의 옷을 수시로 만들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비밀 편지를 넣었다고 한다. 검문이 심해지면 양복 바지단을 꿰맬 때 실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매듭을 지어 모스 부호로 이용했다. 조길수의 남편 이서용은 평생을 철도국에서 근무해 지방 역장도 역임했다. 이서용이 모스 부호를 이용해 전보 치는 법을 박상희에게 알려줬다. 이 씨의 부인 조길수는 이렇게 기억한다. 고모부는 남편에게 이서방 이거 봉천에서 박 XX가 나오는데 전해주게. 이서방 이건 북경역에서 김 XX가 나올 건데 전해주게 라고 하면서 편지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당시 철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끼리는 친했어요. 그들은 기차를 매개로 하는 가장 빠른 우편 방법을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고모부는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에게까지 선이 닿았던 것으로 압니다. 박상희의 행동 반경은 대단히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일본과 북경뿐 아니라 상해까지 다녀왔다고 한다. 취재 도중 입수한 사진이 있다. 1935년 4월 20일 인천 월미도에서 찍은 것이다. 박상희가 맨 앞줄에 나오는 이 사진 속에 한 인물이 들고 있는 깃발에는 만몽일보사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1933년 8월 25일 일제는 국책적 견지에서 한글신문인 만몽일보를 신경에서 창간했다. 박상희가 만주국 유일의 한글 친일신문이던 만몽일보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주 활동 무대였던 경북에서 인천까지 올라와 함께 기념 촬영한 점이나 그가 중앙에 앉은 모습을 보아 이 신문사 기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의 둘째 형 박무희의 장남인 박재석은 상희 삼촌의 신문지국 일을 한동안 돕고 있었다. 1938년부터 광복 직후까지 구미역전 중앙통에 있었던 지국 사무실에서 일했던 박재석은 이렇게 증언한다. 상희 삼촌은 외부 활동하신다고 사무실에 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달, 수금도 하고 총무 노릇을 했죠. 일제 말기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문 등을 합쳐 운영했고 구미면에 나가는 부수도 100에서 200부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언론학자 정진석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매일신보사 사원 명부를 보면 박상희의 이름이 등장한다. 1939년 10월 1일 현재 박상희는 매일신보 선산지국 구미 분국의 분국장으로 기록돼 있다. 민족지 조선 동아일보에서 일하던 박상희가 일제 말기에 가서 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기자가 되었는지는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다.